이렇게 빠지면 개인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쵸, 샀죠 원래. 근데 못 사. 이제 못 사요. 저는 장 떠날 준비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수급이 좀 풀려가지고 심리가 안정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매거나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이미 투자를 할 사람들은 상반기 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수정이 되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끝은 없습니다. 어, 시장은 계속되죠. 사이클이죠, 사이클. 네,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우리의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도 15% 빠지더니 오늘 또 6%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7% 빠졌어요. 7%예요? 말하는 도중에 또 1%더 빠졌어? 네. 말하지 아침에 마세요. 약간 살짝 양전했었는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특히나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월세 전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압권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알고라는 고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살 또 빠지셨어요. 그만 빼세요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살 빼셨어.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활경제 전문가시죠. 네. 일단 주식은 안 하시는 거고요. 아니,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입니까? 네. 떨어지는 칼날 제가 잡아 올리겠습니다. 그 칼날 좋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뭐 여러 얘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심플하게 한두 가지씩만 좀 짚어주신다면 도대체 하이닉스가 혹은 뭐 삼성전자가 10% 뭐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하루에 뭐예요? 뭐 전쟁이에요? 뭐예요? 빨리 해. 이유가 갖다 대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두 가지가 있죠. 재료와 수급이 있는데 네. 재료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AI, 피크론 지난주에도 나와서 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제는 특히나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갑자기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보다 낮춰 발표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자꾸 피크론 기미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리고 게다가 왜 트럼프가 또 도와주질 않네. 전쟁 끝낸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시작한다라고 네. 하고 심리 안정적인 영향인데요. 이건 이제 갖다 대면 만드는 거고요. 예.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이제 심리인데 심리는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 꼽아보자면 더 이상 개인이 돈이 없다. 근데 주식 대기 자금이 엄청 많다고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질문이 한 달 내내 똑같았어요. 이게 아직도 돈이 있느냐고. 그게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네.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105조예요. 그런데 가장 많았을 때가 140조 가까이 됐거든요. 네. 6월 4일에 이제 139조 7천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주식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니까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줄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식을 사서 예탁금이 줄면 개인들이 어딘가에서 또 돈을 갖고 땡겨와. 와. 예. 그 다시 예탁금을 채워 넣어. 예.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이 또 사. 그럼 예탁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채워 넣어. 이러면서 계속 13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간에도 보자면 주가가 밀리면 개인들은 샀었거든요. 네. 근데 예탁금을 까먹으면서 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까먹은 예탁금을 채워넣지 못한 거지. 그 지금 105조까지 밀린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혹시, 예, 또 말씀하시죠. 개인들이 돈이 없다. 예.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9일 기준으로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음흠. 이게 보통 2, 3%거든요. 네. 근데 10%라서 내가 9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봤더니 6, 7, 8, 3일 연속 합쳐가지고 10% 넘게 하락했어요.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미수를 질렀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반대 매매가 10%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용융자,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도 네네네. 줄었습니다. 6월 하순쯤엔 38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비투한 사람들 다 털렸다는 얘기네, 그죠? 많이. 네. 비투한 사람 털렸고 네. 더 이상 개인들이 이제 그 사이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마통 안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은행들도 네네. 이제 그 뭔가 신용대출 이거 한도를 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제한을 걸고 있어요. 그럴 땐 이제 부동산 팔고 전세 빼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입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 그 움직임 없습니까? 우리
네, 아마 뭐 지금 김학렬 소장님. 대출을 더 줄이고 있거든요. 주식 쪽만 줄이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쪽도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부족한 돈은 부동산에서 넣고 부동산 주식 부족한 돈은 또 주식에서 넣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신용으로 땡길 수 있는 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이미 투자를 할 사람들은 상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5대 은행에 이제 신용할 수,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량이 있는데 네. 1년 동안 할 양의 85%를 이미 다 소진했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어디에 돈이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이제 15% 남았는데 15% 가지고 나머지 하반기 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 한참 올 초만 하더라도 뭐집 팔아서 저 주식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 움직임 혹시 이게 좀 파악이 돼요? 아니면 그건 그냥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거래가 몰린 지역들이 있어요. 네. 중하위권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별로 안 받거든요. 예. 여기는 대출과 상관이 없는데 중하위권 지역들은 대출을 거의 풀로 받아서 이제 집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서울 하급지들인데 여기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아마 대출 총량이 줄었기 때문에 주식 팔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주식 팔아서 오히려 그런 예, 사람들이 실제 많아요. 네. 이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보니까요. 네. 약 뭐 10% 20% 정도는 아마 주식 팔아서 온 돈, 뭐 채권도 있고 코인도 있긴 한데 네. 금융권 자산 팔아서 오신 분들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출을 풀로 받고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온 비용이 좀 있다까지도 좀 분석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그 코스피와 관련해서 그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꽤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약세로 갈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무섭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약세로 가는 그 근간에는 이제 매크로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으로 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일종의 휘발유 같은 거였는데 네.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올라왔던 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수가 올라간 측면에서 반도체가 견인을 한 게 대부분 많았고 그렇죠. 나머지 섹터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갈 때도 나머지 섹터에 있던 분들은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재미 못 봤어. 오히려 마이너스 난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 투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갈 거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이 될 때는 그 분석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올라타야 된다라는 포모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에다가 플러스 레버리지까지 되면은 네. 거의 그 당시에는 돈을 복사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돈만 넣어놓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하루 빠져면 그럼 다음 날 바로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진짜 막 뭐 서킷 브레이커 날 정도로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다 반등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돈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에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피크론도 아니고요. 공급 과잉도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를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한투에서 그걸 낮췄다라고 해봐야 거기 목표 주가가 300몇십만 원 되는데 그게 약세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위로 주가가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는 측면이 있다. 이거 다 반영하더라도 그 한투증권의 리포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이유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지금 약세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약세를 설명할 때 올라간 것들도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묻지 마. 왜냐하면 너무나 전망이 좋았으니까 여기서 고민할 게 뭐 있냐라는 게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급등하는 모습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면은 네. 거기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매도를 하게 돼요. 아까 고란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다양한 지표들은 사실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예요.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도 야 주식을 샀는데 예탁금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되면은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에 계속 늘어.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는 네. 모습을 보이고요. 약세를 가게 되면은 예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주식을 사서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탁금의 주식 계좌인 어떤 것들을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금 잔액이 늘어나는 측면들을 보면 지금 예금 잔액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거는 증권 계좌에 있던 돈을 은행 계좌로 옮겨놨다는 거지. 그게 내가 주식을 사느라 소진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더 붙여졌었잖아요. 레버리지로 돈이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현물 시장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또 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변동성을 키운다라는 건데 올라갔을 때 변동성을 키우는 것도 맞지만 내려갈 때 변동성을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인버스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데는 2배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렇게 변동성을 밑으로 끌어내린 효과가 있어서 네. 지금은 거의 패닉셀에 가까운 현상이 다양한 루트로 다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용사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개인한테도 발생을 하고 반대 매매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었다라는 해석보다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심리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걸 밀어고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거에 반대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하기에는 7천 언더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7천 언더로 가면 바로 반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좀 들고 있었을 때 이거 이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라 기간 조정에 대한 걱정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가 요즘 이제 주범처럼 많이 이야기 돌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급등 내지는 급락을 하게 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맞습니다, 레버리지 때문이.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막 떨어진다, 혹은 뭐 이것 때문에 막 올라간다는 아닌 거죠. 예, 거기다 더해서 레버리지 ETF가 이제 변동성의 주범으로 인식이 되고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침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럼 레버리지 ETF를 규제해가지고 거래량을 줄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시장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오르는데 레버리지를 줄여버리는 게 시장을 올리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궁금한 겁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불안하고 투기판이 돼갖고 자금이 빠진다는 보도도 있으니까 규제를 하면은 다시 매수 자금이 들어올까? 아니 반대로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그거 때문에 운용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줄이면 매수세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 양쪽이 다 헷갈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확실히 별로래요. 이거를 규제를 하든지 규제를 안 하든지 양당 간에 뭔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포지션을 잡을 건데 네. 이게 지금 펜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러니까 위로 해도 문제, 아래로 해도 문제, 네네. 안 해도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 잡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누구라도 맞아요. 하나.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래서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너냐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 그게 이제 된다. 정프로냐 빈센트냐 네, 빈센트 지금 거의 죽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건 레버리지냐 뭐 이런 이제 누구를 하나 좀 잡긴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것들이 이제 또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향은 우리 저 뭐 누가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우리 시장의 방향은 그래도 위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서서히 좀 장 떠날 준비를 좀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 떠날 준비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니고. 예, 그 기간은 아니, 좀 근데 길게 보긴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떨어지는. 수급이 좀 풀려가지고 심리가 안정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매거나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그 서킷 건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것도 손을 아니고.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팔고 해서 야 잠깐 기다려. 원래 취지는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정신 네. 차리자 자자자자. 이거 아니잖아. 진정해 보자자.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운데 여기서 멈추고 나면 그래도 반등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괜히 있는. 너 팔았다 후회한다? 뭐 이런 네. 정도 느낌.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잘 안 돼. 그래서 바닥 밑에 바닥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바닥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더라도 심리가 한 번에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의 이익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우리가 미국 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그러면 그런 문제 없는 애 뭐 있어? 금융주, 뭐 은행주 이런 데는 지금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이 꺾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거나 AI 버블이 꺼질 만한 조짐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속편할 거예요. 아 저렇게 해서 빠지는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더 빠지면 아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같이 던지는 그런 매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8% 넘게 빠졌네요. 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미들릭스가 되고 있군요.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 오늘도 나왔네요. 예. 코스피도 조만간 매도 사이드카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제가 아까 개인들이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빠지면 개인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쵸 샀죠 원래. 근데
못 사. 이제 못 사요. 아. 오늘 개인 매도가 2조 5천억 나오고 있어요. 개인들의 지금까지의 매매 패턴을 보자면 떨어지는 날 사고 오르는 날 팔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거의 성공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이제 급락 상황에서는 이제 이걸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개인들도 이제 항복했다라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는 상수예요.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내렸는데도 물론 규모는 줄었습니다. 음. 과거의 고점 때보다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은 계속 던지는데 그걸 계속 받아왔던 개인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투자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네 단어가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이 던지는 걸 개인들이 받고 거기서 시장 끝나는 좀 이런 상황이 지금 약간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끝은 없습니다. 어. 네, 시장은 계속되죠. 사이클이죠, 사이클인데. 네. 근데 저도 그러면 그 측면에서 그럼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이 그러면 끝이냐라고 보면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끝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앙드레 코스토날리라는 되게 유명한 네. 투자자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주식 투자를 개를 산책시키는 것에 비유했거든요. 목줄. 네, 맞아요. 이게 이 사람 주인은 실적이에요. 음.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이거든요. 네. 그리고 강아지는 주가예요. 가끔은 갑자기 이제 주인이 좀 앞서가기도 하고 강아지가 강아지가 뒤에 막, 오기도 있고 예. 어떤 때 강아지가 막 앞에 가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목줄에 매여 있기 같이 때문에 가죠.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끔 그 강아지가 문다 주인. 이 강아지 지금 계속 뒤로 가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막 앞에 가다가 네.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네. 갑자기 서가지고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주인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나 여러 분들이 내놓는 그 실적이 전망치가 맞다면 지금 현재 블룸버그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 조금 꼬인 상황이 좀 풀리면 다시 이제 주인을 따라가지 않을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